주식 투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헌가 뭔가가 이제 찍은 거랑 사람이 한 거랑 여기가 승률이 더 좋다 이런 그거 알잖아요, 그거.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부동산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아주 옛날에 TV 광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위험을 분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험 분산하는 게 좋지 위험을 한 곳에 모는 것보다. 근데 이게 위험을 분산하면 위험이 줄어드나요? 100의 위험을 10군데로 나누면 10씩 10개가 있는데 분산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덜 되는 게 있는 거를 그냥 기대하는. 그러면 덜 된 거에 몰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러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그 하나가 근데 잘 되리란 보장만 확실하다면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난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확신이 없는데 10개를 뭐가 뭔지 모르면서 선택하는 거. 확신이 없는데 하나를 선택하는 거. 둘 다 불안한 행위죠, 사실은. 확신이 들 때 하나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면 내가 확신을 가질 만큼의 뭔가 노력이나 아니면 알아보거나 했을 때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뭐 20군데? 뭐 30군데 아파트를 다 다니면서 알아보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건 정말 이건 확실하다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주식 투자 마찬가지인데 누가 좋다면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쵸? 보통의 경우 그랬을 때 복불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찍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헌가 뭔가가 이제 찍은 거랑 사람이 한 거랑 여기가 승률이 더 좋다 이런 그거 알잖아요, 그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다. 이거나 확실하다.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 같아잖아요, 대부분. 이거가 요 정도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주위에서 2배 돼, 3배 돼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하고 안 되면 이제 열폭하는 거 이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배우냐 안 배우냐. 그냥 얘기 듣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냥 열받고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선택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확신하에 했어요. 잘 되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 안 되면 이거 왜 안 맞았을까? 왜 안 됐을까? 그럼 원인 파악해서 다음번에 선택할 때는 요거보다 좀 더 나은 상황. 그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연습이 되는 것과 그냥 복권 긁는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분산 투자, 몰빵 투자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로 한 거면 확신을 갖고 몰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처음에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종잣돈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막 이거 어디다 쓸까? 투자를 할까? 아니면 내가 못 갔던 뭐 여행 뭐 별게 다 생각나요.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근데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내 돈은 늘 택도 없죠. 주식 투자는 그래도 만만한데 부동산 투자는 왠지 부동산이라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나눠서 부동산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근데 뭔가를 하나 사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모아서 뭔가를 하나 사요.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 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네. 늘 몰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단계예요. 뭐 3개, 4개, 5개가 된 이 단계의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신 분들은 지금 특히나 집, 뭐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의 페널티 같은 거, 뭐 세금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고 해서 예전이랑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처럼 안 됐더라도 이 정도 한 4, 5개 됐을 시점에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하는 시점에는요. 그거는 정리해서 하나로 다시 뭉치는 게 맞아요. 모든 그거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사는지 뭐 애들 사는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합칠 수는 없죠. 어떤 특수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지만 재테크를 위해서만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거는 합치는 게 맞아요.
뭐 25평짜리, 30평짜리 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뭐 그런 정도 크기로. 그럼 합쳐서 100평짜리 집을 사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 이제 건물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데 내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했을 때 그 두려움과 같은 비슷한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거나 비슷하게 운전하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배를 운전하는 건 다르잖아요. 운전은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은 왠지 멀단 말이에요. 단계가 다른 것 같고 완전 시장이 다른 것 같고 아파트는 그래도 내가 많이 봐서 아는 것 같고 한데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지는 현금 보유를 좀 더 하고 있거나. 근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걸 팔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상속이나 증여 때. 그 전에 이 하나로 뭉쳐놓는 게 자산의 증식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왜 얘기하게 됐냐면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은 이거 나눠서 하는 게 맞나 몰빵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건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수십억을 부모님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이건 고민하는 거예요. 네. 나눠서 살 만한 돈이 있을 때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도 걱정을 많이 해요. 새로운 일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접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나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어떨 때는. 그런 걸 내가 걱정했었지라는 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누군가 그쪽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이 걱정한다는 걸 들으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근데 나도 예전에 똑같았어. 맞아요. 네. 제가 그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거는 많이 받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걱정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없애가고 좀 일을 단순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명료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한 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빌라나 상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이거를 싹 정리를 할까? 아니면 그래도 소액이니까 그냥 가져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파트 한 세네 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에 갭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이거를 정리할 타이밍이냐 아니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리한다고 해도 생각하는 좋은 빌딩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세요.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어디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냐, 문제가 있냐 없냐, 향후에 문제가 생길만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5억인데 이런 게 한 3개 있다고 볼게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5억짜리가 뭐 한 8억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팔면 손해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손해죠. 8이냐 5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키가 180을 크다고 해요, 작다고 해요. 크다고 해요.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는요. 작죠. 네. 기준점이 없이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비교 평가예요. 5년 정도 걸리면 얘가 8억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팔면 손해야. 이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5억짜리가 5억에서 10억 될지 5억에서 12억 될지 그런 것과 사실 비교해 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얘를 팔아서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는다. 그러면 이거 안 파는 게 맞죠. 대출을 끼고 좀 더 큰 걸 산다.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이런 게 3개 있으면 그걸 팔아서 좀 더 큰 건물을 산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얘를 비교해야 돼요. 현재 15억인데 다 8억씩 오를 거로 예상해요. 24억이 되잖아요. 세전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일단 큰 틀만 얘기를 하면요. 그럼 15억 가지고 대출을 껴서 뭐 한 40억짜리를 샀다고 칠게요. 얘가 5년 뒤에 얼마 오를까? 랑 보는 게 맞아요. 5억에서 8억 됐다면 60% 올랐잖아요. 그러면 40억짜리의 60%는 24억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9억이고 오르는 게 9억이고 얘는 24억이면 얘를 놓고 제일 가는 게 맞겠네? 이게 다 사실이고 예측을 한다면요. 그럴 수가 있어 없어.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기준점을 잡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 기준이 없고 알아보지 않은 분들은 늘 고민이에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답이 안 나와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계속 갖고 있게 되죠. 갖고 있어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기회가 왔어도 난 모르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그 기준을 확인은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기준.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세제도 달라지고 이런 시기에 또 똑같냐? 똑같아요. 각자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이거를 확인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세제나 이거는 늘 바뀌어요. 그리고 나만 저촉받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저촉받아요.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다 같아요. 정말로. 요즘에 집에 대한 세금을 높이니까 다 상가, 건물 넘어가려고 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코로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다 똑같이 생각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나는 왜 안 힘들고 이걸로 뭔가 건물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그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까? 물론 많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안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힘든 분들 중에 안 힘든 분들이 건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은 분들 중에 나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여건이. 근데 나보다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작 코로나니까 안 팔아야지. 싸게는 못 팔지. 또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건물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연체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이거 싸게 내놓지 않을까. 여기서 진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상담하다가 들었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월세 말고도 이미 유지가 돼요.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작은 건물 하나 정도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월세 말고도 적어도 1, 2년 이상은 문제없이 생활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과거, 지금처럼 자산을 이루기 전인 후배나 동생이 아는 사람들, 친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사람들 상황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물량이 지금은 이제 없는데 내년 되면은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이 먼저 쏟아져요. 돛담배가 자빠져야 유조선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태풍이 온다 치면. 네. 큰 배일수록 기상의 영향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더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돈이 더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쓰러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말 쏟아지는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 망한 수준에 가까울 거예요. 뭐 IMF처럼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정도. 또 재밌는 거 쏟아져 나왔다.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그 이야기 하신 분 쏟아져 나올 때 건물 살까요? 이거 뭐 쉬운 예로 얘기해 드릴게요. 면세점 막 해외 안 나가니까 지금 막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막 할인도 많이 해요. 명품 할인한단 말이에요. 할인 많이 할 때 백화점 가봤죠? 네. 좋은 거 할인해요. 떨이 할인해요. 이게 없는 거. 네. 건물 어떨까요? 나온다고 해도 싸게 나오는 거는 상황이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애초에 안 좋은 것들부터 나와요. 진짜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다?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A급 건물들이 막 튀어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도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뭐 건물이 쏟아져 나오겠지. 네, 쏟아져 나오는 거는 2월 상품입니다. 네. 재고 상품이거나 지금 코로나 된 지 지금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지금도 나오는 매물 중에 괜찮은 건 사람들을 줄 서요. 저도 줄 몇 번 섰는데 지금 못 샀거든요. 2번에 최근에. 그럼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미 좋은 거는 다 끝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난 이건 사야겠다. 물건도 보고 있지 않고 시세도 파악하지 않고 막연히 쏟아져 나올 거야. 나와도 못 사고요.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 생각한 걸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주말 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놓고 제가 영상을 찍는 방법은 보통의 경우랑 다른데 보통 다른 채널들은 대본도 있고 미리 준비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없이 그냥 주제만 생각해놓고 혼자 떠드는 시기거든요. 얘기하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그거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어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점점 깊어진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답답하다. 이제 저 혼자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파보면 그게 아닌데 왜 이거를 끝까지 확인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로서는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답답함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달돼서 아이씨 내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야 니는 뭐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감정이 좀 나오거나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문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은 물건이 없다 이런 말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그럼 나와 있는 물건 중에 그 뭔가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선택을 못 하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예로 한 번에 알아듣게 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괜찮은 배우자가 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걸까요? 내가 못 찾는 걸까요? 내 기준이 높은 걸까요? 내가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근데 보는 것들이 다 5 미만이에요. 그럼 내 기준이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이 한 6, 7 돼요. 근데 5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요. 많이 찾아본 게 맞고 내 기준도 맞는데 어떤 부분이 약한 거냐면요. 협상 능력이에요. 백화점에서도 할인이 되잖아요. 나온 금액 마음에 안 들어. 나온 금액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얼마에 깎아줘. 보통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는 싫어. 그럼 끝이잖아요. 이 협상 능력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협상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중개자의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뭐 100억짜리라고 칠게요. 기분 좋게 일단은 우리가 사는 건물을. 네. 100억짜리를 사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이 110억 달래요. 나 100억이면 좋겠는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매수자가 100억에 달랍니다. 야, 내 건물 가치가 걔는 모르네. 걔랑은 안 해. 기분 나빠. 그대로 전달할 거면요. 이 사람 왜 필요해요? 전화하면 되지. 직거래는 100% 안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터져요. 100억에 사고 싶다고 하면 왜 100억에 사고 싶은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건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이걸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110억에 팔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중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듣기 좋게 하면서 이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여기에도 들어줄 수 있게끔 중재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노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얘가 뭐라고 전할지 생각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난 뭐 내 입장만 얘기하면 무조건 이건 싸움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정도 단계까지 사실은 안 가보거든요. 왜냐? 나 저거 진짜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의 단계로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음에 들면 협상의 단계까지 가서 여기서 조절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하거든요. 이런 협상의 과정을. 그러다가 괜찮으면 하고 그러다가 괜찮으면 하고 안 되는 건 넘어가고 또 다른 거 찾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건이나 아니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금액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식에 흥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해서 그거 좀 깎아주시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요. 부동산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껴있는 거는 그런 협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답변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